그는 익숙하게 키스를 하고 내 몸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 입술은 제 입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내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 손은 내 왼쪽 가슴을 부드럽게 쥐어짜며 그의 입술은 오른쪽 젖가슴을 빈틈없이 애무하고 있었습니다. 등에 잔 털들이 꼿꼿이 쓰고 살결이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술이 배꼽에 다다르자 내 아래는 벌써 물로 흥건했습니다. 저는 한수연, 올해 56살입니다. 지금은 부산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조그만 찻집을 운영하며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가정을 꾸려 떠난 지 오래라 이제는 제 곁에 남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저녁의 집은 늘 적막했고 텅 빈 방 안의 공기는 때때로 제 가슴을 쓸어내리듯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정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살 무렵 불이 난 여관에서 제가 그녀를 구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미라는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고 저에게 늘 목숨빚을 졌다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빚은 짐이 아니라 그녀 곁을 지킬 이유이자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절뚝이며 매일같이 제 집을 찾고 제 옆을 지켜준 것도 바로 미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고통과 눈물을 나누며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늙어갔습니다. 그런 미라가 작년에 기적처럼 재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서준호 교수와의 결혼이었죠. 그는 지방 국립대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듬직하면서도 다정했고 결혼식 날 내내 아내만 바라보며 살뜰히 챙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던 제 친구에게도 드디어 봄날이 찾아왔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삶은 언제나 겉보기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미라는 제 찻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얼굴빛은 창백했고 마른 손목은 금세 꺾일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차잔을 들 때마다 떨리는 손이 눈에 밝혀 저는 결국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야, 어디 아픈 거야? 얼굴이 반쪽이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수연아. 처음엔 그 사람 다정해서 좋았잖아. 그런데 부부 생활이 죽을 맛이라고. 그렇게 안 맞아? 왜? 너무 금방 싸는 거야? 당연히 속궁합이 안 맞아 고민이라면 이런 쪽을 예상하고 물었습니다. 완전 반대야. 처음엔 보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크고 굵어? 하고. 남들은 작아서 짜증난다는데 악어 해도 너무 크잖아. 아프다고 말하면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아프다고 소리쳐도 좋아서 내는 신음이라고 생각하나 봐. 금방이나 끝나면 몰라. 한 번 했다 하면 20분은 하나 봐. 이제 얼굴만 봐도 겁이 나. 나는 젤만 바르고 그는 앞으로는 천천히 할게 하고. 아, 나도 몰라. 몇 해를 그렇게 보내다 병원에 2번이나 갔어. 의사는 너무 파열이 심하다고 했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자꾸 내 잘못 같았어. 내가 너무 좁나? 그 이전 여친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데 그게 우리를 더 멀게 했어. 너무 힘드니까 피하게 되더라고. 내가 계속 말해보면 준호 씨가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살아줄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절대 그래주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고민하고 있네 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라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말이 아니라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아파트 거실은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미라는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 쥔 병원 서류는 구겨져 있었고 그녀의 눈가는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미라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외부 자극로 인한 질파열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미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참 다정하고 성실해. 고마운 사람이야. 그런데 밤만 되면 나는 너무 힘들어. 내가 아프다고 말해도 그는 미안하다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자기 방식만 고집해. 끝나고 나면 며칠은 알아누워. 그런데도 차마 말 못해. 혹시라도 그가 실망하면 어떡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남자에게 상처만 받던 친구가 이제야 얻은 행복인데 그 행복이 또 다른 고통이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니. 미라는 제 손을 붙잡고 마치 무릎이라도 꿇을 듯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나 그 사람 절대 못 잃어. 너도 알잖아. 남자 운 없어서 돈 뜯기고 마음만 상하다가 이제야 사람답게 살게 됐는데 이혼이라도 당하면 난 끝이야. 근데 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난 어떻게 해야 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 근데 한 달, 두 달은? 준호가 밖에서 다른 여자라도 만나면 난 정말 못 살아. 제발 방법이 없어. 네가 조금 도와줘라. 한 번만 도와줘. 그 순간 제 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망에 휘말린 여자의 독백 같았지만 동시에 제게 던지는 무거운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우정을 위한 희생일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일까? 다들 평생의 친구를 위해 스스로의 선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눈물로 매달리더라도 냉정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손에 꼭 쥔 채 텅 빈 방 안에서 제 가슴은 두려움과 연민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미라의 집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불빛은 아주 얇았습니다. 미라가 제 손에 작은 향수병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잠들기 전에 손목에 한 번만. 그리고 불은 다 끄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혹시 모르면 기침만 2번.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안방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교대로 불을 끄고 베개의 위치와 이불의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의 생활이든 작은 습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트의 주름, 유난히 차가운 베개의 한쪽, 머리맡에 반듯하게 놓인 안경. 저는 그 모든 것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무덤 앞에서 발끝으로 섰을 때처럼 숨이 얕아졌습니다.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과 고무가 스치는 얇은 마찰음,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숨. 욕실 쪽으로 발걸음이 옮겨졌고 물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라의 향과 제 살결의 온도가 섞여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제게서 나는 냄새인데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고 매트리스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가 겹쳐질 때 저는 약속대로 기침 2번을 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이불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키스를 하고 내 몸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그 입술은 제 입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내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 손은 내 왼쪽 가슴을 부드럽게 쥐어짜며 그의 입술은 오른쪽 젖가슴을 빈틈없이 애무하고 있었습니다. 등에 잔 털들이 꼿꼿이 쓰고 살결이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술이 배꼽에 다다르자 내 아래는 벌써 물로 흥건했습니다. 이래도 될까? 내가 느끼면 미라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 몸이 살짝 멈칫했지만 이내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차가웠지만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침묵이 방 안을 채우고 시계 초침은 한 걸음씩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체온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공기가 지금 방의 공기와 비슷했습니다. 숨을 아껴 쉬어야 하는, 너무 조용해서 조금만 크게 호흡해도 무너질 것 같은 공기. 그는 흥건히 젖은 은밀한 곳에 바로 삽입하지 않고 한참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삽입할 때 항상 아파했던 미라를 위한 배려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삽입을 원하는데 그 기다림은 나에겐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림 끝에 맞이한 준호 씨의 뜨거운 그곳. 천천히 내 안 구석구석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얇게 떨리는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너무 커, 너무 좋아. 뜨거워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2번의 절정. 언제까지라도 계속 느끼고 싶은 쾌감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깊은 호흡 사이사이에 짧은 음절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같은 단어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오직 미라의 방식, 미라의 침묵, 미라의 향만이 오늘을 유지시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숨이 가라앉고 방 안의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옆자리에서 아주 고른 잠소리가 피어오를 때 저는 유령처럼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재로 이동하는 동안 제 심장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미라가 많이 작은 건가? 내가 넓은 거야? 나는 왜 아픔보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끝났다는 안도와 궁금함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있던 미라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눈꺼풀만 천천히 내리깔았습니다. 말 대신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첫 차가 다니기 전 저는 비에 젖은 도로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목부터 사타구니까지 어딘가 낯선 탄탄함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축 늘어져 있던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듯한.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장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넘기 전과 넘은 후의 공기와 몸의 무게가 달라지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달라짐은 다음을 불러오게 마련이라는 것을. 국화차. 미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늦은 오후 제 찻집 카운터로 작은 메시지가 도착하면 저는 문 닫는 시간을 당겼고 비옷을 챙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의식은 늘 같았습니다. 불은 꺼졌고 베개와 시트의 모서리는 그대로였고 창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 공기가 썩지 않을 정도로만. 처음 2-3번은 제 몸이 활자를 읽듯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기침 2번, 대답 없음, 침묵. 모든 것이 미리 쓰인 대본처럼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빠르게 굳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능숙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를 보며 그동안 미라가 받았던 고통을 짐작해 봤습니다. 아, 속궁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솔직히 나는 내 안이 꽉 차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밀착감은 나에겐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지는 부드러운 그의 입술이 내 은밀한 곳을 마치 아이스크림을 빨아먹듯이 애무하고 뇌물을 삼키는 소리가 내 귀를 통해 내 몸을 완전히 흥분시키고 있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철썩철썩철썩 내 생에 느끼지 못해본 마지막 스퍼트의 신음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는 너무 큰 소리에 밖에서 듣고 있을 미라에게 미안한 마음이 문득 들고 이내 민망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두 번의 절정은 기본이었고 세 번째 관계에서는 세 번의 오르가즘이 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즈음 작은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술을 마신 후 관계를 했는데 그날은 준호 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칼 끝을 스치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이 맞네 따뜻하다. 그 말은 칭찬도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중간쯤의 감탄사였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누구의 것인지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 저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안의 온도가 그 말 이후로 아주 조금 올라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가끔 질문이 생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희생인지 친구에 대한 의지인지, 이 행동들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누가 상처받을지, 의식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밤 저는 약속된 기침을 늦게 했고 여섯 번째 밤에는 베개의 방향을 반대로 두었습니다. 사소한 변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제 마음을 점검하는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고 있구나. 라는 인정은 무서웠고 동시에 편안했습니다. 인정은 늘 그런 양면을 갖고 있지요. 어느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고마움의 대상이 아내인지 아내로 여긴 타인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고마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 존재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자갈치의 네온은 물 위에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 계속하면 누구 살고 누가 죽지? 답은 선명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좋은 결말이 없는 일이야.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오래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육체 관계로 인해서 몸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셌습니다. 해운대 고층 사이로 불어들어온 바람이 유리창을 살짝 울렸고 커튼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의식은 늘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침 두 번 대신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날따라 준호 씨는 내가 한 번 느낄 때마다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워있으면 준호 씨가 위에서 내 가슴을 만지며 하다가 내가 뒤를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다시 내가 아래에서 마무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워있던 나를 번쩍 들여 올려 준호 씨 몸 위에 올려놓고 내 골반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길고 두꺼운 그곳이 내 배안 깊숙이 닿은 채로 앞뒤로 자극하니 내 안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 허벅지를 타고 흐른 물들은 준호 씨의 배를 지나 침대마저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은 내 머릿속에 미라 걱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아지경에 시간이 지나고 정신없는 순간 각본에 없는 작은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준호 씨.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말투였고 제 호칭이었습니다. 미라가 쓰는 여보도 당신도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그러나 명확한 정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무언의 질문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넌? 관계가 끝나고 준호 씨의 숨소리가 잦아들면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미라에게 갔습니다. 미라야 도대체 어떻게 참고 사는 거야? 나도 아파 죽을 것 같아. 민망함을 감추려고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나를 보며 미라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이 관계가 조금만 더 길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이 없었고 손은 빈 컵을 쥐고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떨다 보면 더는 떨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준호 씨가 말하더라. 오래간만에 내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들었다고. 찻잔이 와장창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서늘한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녀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대단하다, 수연아. 내 흉내는 완벽했는데 네가 튀어나왔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나도 정신이 없고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그녀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고 나리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준 건 고맙지만 네가 한 실수는 나한테는 준호 씨와 이별이야. 신음소리야 어쩔 수 없다 해도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워했어.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체념과 공포와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니 이름을 부르게 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어떤 모양을 하든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부서졌습니다. 준호 씨는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고 미라는 침묵하는 사람을 넘어 폭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내가 다 말했어. 내가 너한테 부탁했다고. 내가 무릎 꿇고 애원했다고. 그래서 우리 셋 다 망가졌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니까 속 시원하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떤 말을 붙여도 문장은 변명이었습니다. 찻집으로 돌아와 조각난 잔을 치우며 저는 알았습니다. 폭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는 항상 붕괴가 온다는 것을. 새벽 전화벨은 늘 나쁜 소식의 형태를 하고 울립니다. 미라가 현관 앞에서 쓰러졌고 머리를 부딪혔고 구급차가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은 언제나 너무 밝고 벤치의 금속은 차갑습니다. 사람의 숨과 기계의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저는 유리창 너머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준호 씨가 미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담담한 얼굴로 아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릴 때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유리창을 지나 제게도 들렸습니다. 미안해. 그 안에는 늦은 후회의 무게, 사랑의 잔여, 두려움과 책임이 함께 들어 있었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셋 모두 외로움 앞에서 서툴렀다는 것을.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크고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처음 병원 종이에 적혀 있던 문장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다만 이제야 사람의 목소리로 와 닿았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서 저는 제게 남은 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둘 사이를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
그 선택은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 며칠 뒤 둘은 상담실 문을 함께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 손에 익은 일을 했습니다. 찻집에 돌아와 물을 끓이고 국화꽃을 뜨거운 물에 띄웠습니다. 향이 퍼지는 동안 저는 컵받침을 정리했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제 마음을 겨우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답장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두 단어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끝내 사과의 방향을 서로 맞바꾸지 못했지만 우리는 최소한 멈춤에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은 파편을 둥글게 만듭니다. 날은 거두어지고 모서리는 닳아 없어지고 조각은 결국 자갈이 됩니다. 두 계절이 지났을 때 저는 찻집을 정리해 바닷가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부산보다 바람이 조용했고 밤바다는 검은 잉크처럼 매끈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흰 잔. 예전과 똑같은 모양이지만 오늘은 소리가 달랐습니다. 톡 하고 내려놓는 그 짧은 소리가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전해주었습니다. 둘 천천히 좋아지는 것 같아. 상담도 꾸준히 받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멀리서 오고 가까이 와서야 무너지고 다시 물러갑니다. 관계도 그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키운 오해는 가까워져야 무너지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준호 씨와 저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라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그녀의 다리가 덜 아프다는 소식만이 아주 먼 바람처럼 스쳐올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갈 때 저는 조용히 국화꽃을 물 위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아니라 위로로. 우리는 어디에서 멈췄어야 했을까요? 친구의 눈물 앞에서였을까요? 서재문 앞이었을까요? 이름을 부른 바로 그 순간이었을까요? 정답은 여전히 모릅니다. 다만 저는 압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랑은 결국 사랑이 지키려던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요. 언젠가는 미라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그날 저는 진심으로 사과할 것입니다. 미라야, 나는 내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내 마음부터 지키는 법을 몰랐어. 마지막 잔을 비우고 창을 닫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내일도 물을 끓일 겁니다. 그리고 국화꽃은 이번에도 누구의 신호도 아닌 제 마음의 온기로만 물 위에 떠 있을 것입니다.